반갑습니다. 대한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목사님은 이제 미랄 두레교회에서 이렇게 뵌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 마포에 있는 열림교회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었고요. 32살에 처음에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이렇게 했는데 대한교회에서 주일날 오후 4시에 강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엄청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제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축구를 합니다. 우리 교회 축구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축구팀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오랜 동안 회장을 했고 주전 선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한 주간에 제일 행복한 시간인 축구를 희생할 것인가, 대한교회에 올 것인가 놓고 기도를 해봤는데 대한교회에 가라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신청하신 목사님께서 오늘 그 교회에서 교육 분야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함께 할 거라고 해서 이야기는 좀 나눠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산골에 완전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동네 자체는 이 교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교회 문화랑 이렇게 접할 기회가 없었고요. 제가 32살에 처음으로 미국에 갔었는데 미국에 가서 한인교회 다니면서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국해서 우리 열림교회 와가지고 성가대에서도 한 10여 년 했고요. 또 여기는 장로교는 속장이 있습니까? 속장? 구역장. 지금 속장입니다. 속장. 그래서 10가정 정도 이렇게 늘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일날 특히 또 이게 사순절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는 오마이뉴스를 만들어서 2000년에 만들어서 운영해 오고 있지만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것은 2013년부터 제가 뜻한 바 있어서 덴마크라는 나라를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냐면 이거는 좀 실물과 다르죠.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냐면 무려 지난 6년 동안 20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자주 간 이유가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뭔가 기도하면서 염원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런 표현을 쓰죠. 저 나라에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중에 하나구나, 그런 사회 중에 하나구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이 마음속으로 막 찔리는 게 있어요. 뭔가 이게 우리가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긴 한데 제대로 안 되는 듯하다 할 때 좀 마음속으로 막 찔리죠. 근데 저희 갔을 때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우리가 꿈꾸고 서로 노력하고 뭔가를 하면 이런 사회는 될 수 있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힘을 얻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올해도 3번 더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유는 제가 지리산 밑에 아주 조그만 동네 출신인데요. 신기하게 덴마크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산업화를 하고 도시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덴마크를 가면 지리산 밑에 있는 우리 조그만 옛 고향을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뭔가 편안함. 여러분들이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고향 갔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왠지 주눅들지 않고 내가 이 공동체 하나의 떳떳한 멤버임을 느끼는 그 무엇, 이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처음 이 덴마크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요, 2013년에
제 스스로가 별로 이 기운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언론이기 때문에 제가 기운이 있어야 남들을 향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 스스로가 기운이 빠지면 어때요? 말발이 안 생기죠. 그래서 뭔가 되돌아봤어요. 나부터 기운을 차려야 되겠구나. 쉼이 필요하겠구나. 근데 어디 가서 쉬어볼까 하다가 우연히 신문에서 덴마크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행복하대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데 가서 힘을 받으면은 기운을 좀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분산이 뭔가를 하고 막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최종적인 결과물이 내가 좀 더 행복하고 옆 사람도 좀 더 행복하고 우리 마을 사람들도 행복하고 그럼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이루어진 것들을 좀 보면 내가 좀 기운을 얻겠구나 해서 가봤습니다. 근데 밑에는 독일이고 위에는 스웨덴이죠. 근데 인구가 550만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나라는 인구가 조그마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가능하다. 우리처럼 5천만 명이나 되고 복잡한 나라에 불가능하다. 그런데요, 범위를 조금 넓혀보면 이게 북유럽입니다. 북유럽. 아까 제가 덴마크만 지도로 보여줬는데 이제는 덴마크가 제일 밑에 있어요. 그 위에 노르웨이가 있네요. 그 옆에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 이 네 개 나라를 우리가 북유럽이라고 하죠. 근데 신기합니다. 유엔이 매해 행복지수를 조사하는데 상당히 많은 해에는 덴마크가 1등이었지만 2017년에는 노르웨이, 18년에는 핀란드. 자, 주로 1등하는 나라들이 다 어느 나라예요? 북유럽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시면 북유럽에 대한 책들이 이러저런 책들이 많습니다. 어떤 건 스웨덴에 대해서, 어떤 건 핀란드에 대해서. 그런데요, 그 중에 아무거나 잡고 쭉 읽어보면서 그 옆 나라들은 대체로 어떨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데 약 80%가 비슷하더군요. 그러니까 북유럽에 대한 어떤 나라의 책을 잡고 읽어도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구나 하면 그게 맞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네 개의 나라들은 저렇게 행복할까요? 우리가 이제 오늘 교회에서의 강의를 하니까 이 점을 빠뜨려서는 안 되겠네요. 이 네 개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신교 중에서 루터교입니다. 크게 따져서 그냥 개신교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이렇게 가장 행복하게 한 이 기반, 철학적 기반에 그룬투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룬투비 목사님은 덴마크의 목사님이셨어요. 자, 이러한 종교적 배경이 있다고 치고 이 나라 사람들이, 네 개 나라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유를 다 하나만 꽂아라면 바로 이거더군요. 내가 행복하려면 옆 사람도 행복해야 된다. 이것이 전 사회의 문화로서, 철학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 듣던 얘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맨날 듣던 얘기,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내가 행복하려면 옆 사람도 행복해야 돼, 이거죠. 이게 실제로 구현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게 구현이 되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 20번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한 번은 이렇게 독일에서부터 차를 타고 차를 렌트해가지고 열흘 동안 1,500km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진짜 왜 그런지, 이 사람들은 왜 행복하다고 하는지. 근데 렌트는 이 독일에서 있잖아요. 독일에서 있는데 독일 차들이 말이죠. 우리는 대부분 이제 오토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수동이 한 80%더군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가지고 열쇠를 탁 받았는데 아저씨가 그래요. 지하 3층에 있으니까 알아서 끌고 가라고. 근데 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수동을 운전해봤습니다. 또 막 건물도 되게 오래 지은 거여가지고 되게 이 길이 좁더군요. 그래서 막 몇 번이나 시동을 꺼치고 사고 날 뻔하고. 내가 덴마크에 가서 행복 사회를 알아야 되는데 독일의 지하 3층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구나. 굉장히 불안감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 차를 몰고 이제 덴마크 전역을 이렇게 도는 건데 덴마크에 딱 들어와서 며칠 동안
취재를 해보고 나서 그때 저는 이제 오마이뉴스 사장이고 20대 젊은 직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덴마크에서 며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질문이 생기더군요. 사장하고 20대 젊은 직원하고 둘이서 차를 타면 누가 운전하면 좋을까? 여러분 누가 운전하면 좋겠어요? 사장이요? 왜 사장이어야 돼요? 신기하게 덴마크에 갔더니 머리가 막 되게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한국 사회 같으면 당연히 사장을 모시고 가는데 직원이 운전하지, 당연하죠. 근데 덴마크에 가니까 머리가 한없이 말랑말랑해집니다. 왜 그러느냐? 막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2학년만 돼도 우리 시험 문제 누가 냅니까? 선생님이 내죠, 당연히. 왜? 선생님은 뭐가 중요한지를 아니까. 학생은 그 지도를 잘 받아주고 그걸 배워야 되니까. 이미 딱 우리 머리에 굳어져 있어요, 그게 공식처럼. 그런데 덴마크에 가니까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상당한 시험을 학생 스스로 내더라고요. 선생님이 밑줄 그으라고 한 것보다 내 가슴이 밑줄 긋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당연히 대학생들을 등록금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등록금 자체가 없더라고요. 자, 없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사회 참 좋구나, 복지가 이해가 되는데, 플러스 모든 대학생에게 120만 원씩 월급을 주더라고요. 왜 월급을 줄까? 월급을 왜 줄까요? 모든 대학생에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독립자금이랍니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자금. 그래서 덴마크의 아이들은 18살부터 부모로 독립을 하더라고요. 실질적 독립을. 우리는 부모로부터 몇 살에 독립할까요? 네? 결혼하면 독립되던가요? 거의 다. 네, 한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 이제 독립을 시작한다. 네? 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어쨌든 김치도 계속 갖다 먹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이게 너무 다르니까 머리가 말랑말랑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생겼던 거예요. 누가 운전하면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덴마크에 며칠 돌아다니니까 저도 덴마크처럼 막 머리가 돌아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날 컨디션이 좋은 사람, 그날 목적지를 잘 아는 사람, 그러면 사고도 안 나고 좋겠죠. 그런데 함께 간 우리 직원은 알고 봤더니 운전면허가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열흘 동안 우리 직원을 모시고 다니면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취재를 한 끝에 나온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미리 읽고 오면 좋다고 늘 강연에 얘기하지만 강연에 가보면 실제로 읽고 오신 분이 몇 분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오늘 또 제가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서 이 책의 내용을 1분짜리 영상으로 압축했습니다. 이것만 잘 지켜보시면 한 권을 떼는 셈인데요. 6가지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6가지 키워드를 잘 한번 감상해 보시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고 느끼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르면 진행이 되는데 I am happy. I'm very happy. 함부르크에서 덴마크 국경을 향해 함께 코펜하겐의 중앙역 앞입니다. 네, 한 곳 뛰셨습니다. 뭐가 제일 부러운가요? 다 부러워요. 다 부럽죠.
예. 자, 이 책을 썼더니 뜻밖의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이런 재미에 좀 살아봤어요. 전에는 오마이뉴스 막 운영하고 그러면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 막 이렇게 세우죠. 그런데 신기한 게 10년 후에 제 서랍에 있는 옛날 계획서들을 보면은 하나도 문제가 해결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지난 6년 동안은 계획 세우지 말고 파도의 흐름을 타면서 이거다 싶은 것들을 좀 더 해보고, 그러면 뭔가 보이는 게 있고, 우리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뭔가 한번 흐름을 맞춰보자. 그랬더니 이 책을 냈더니 한 분이 작가랑 함께 덴마크에 한번 가봅시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졸지에 제가 여행 가이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갈 줄 알았는데 무려 12번이나 갔습니다. 한 번에 30명씩 이렇게 모시고. 오마이뉴스 사장이 재밌을까요? 여행 가이드가 재밌을까요? 여행 가이드가 훨씬 재밌더라고요. 목사님 하시는 게 재밌을까요? 여행 가이드가 재밌을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쨌든 네. 자, 이렇게 하고 또 신기한 일이 이런 강연을 지난 6년 동안 1000번이나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제 예정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절반을 이 중고등학생들이랑 했습니다. 12만 명 중에 절반이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층에도 계시는군요. 네. 근데요, 저는 그 중고등학교에서 처음에 강연 요청이 왔을 때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냐면 우리 집에도 중고등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이란 뭔가를 알기 때문에. 저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요, 딸은 모범생 스타일입니다. 아들은 좋게 말해서 자유분방한 스타일입니다. 근데 둘 중에 명랑하기로 따지면 아들이 더 명랑했어요. 너무너무 명랑해서 초등학생 때까지. 그래서 식당에 안 데리고 갔습니다. 식당에 데려가면 옆 테이블하고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막 악수를 해요. 이 악수 버릇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마이크가 좀 울립니까 지금? 괜찮습니까? 저만 그렇게 들려요. 이 악수 버릇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퇴장하는 분들과 이렇게 악수하시죠. 우리 애는 이게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목사님 바로 옆에 섰어. 일일이 악수를 하는데, 목사님 이제 설교 뒤끝이니까 그냥 악수만 하시는데, 우리 애는 1살 때부터 그 교회 다녔으니까 모든 가정의 상황을 다 파악해서 악수할 때 각 개개인마다 멘트가 다른 겁니다. 허리 아프신 데는 괜찮으십니까? 그 형아는 언제 제대하십니까?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걸 다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우리 부부에게 맨날 하던 얘기가, 얘는 진짜 영특하다, 얘는 앞으로 커서 뭐가 돼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그러던 걔가 중학생이 되더니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고등학생이 되니까 말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중고등학생들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가는 거 힘들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6만 명의 중고등학생과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얘네들이 되게 두서도 없고 주눅 들어있고 게임만 좋아하는 것 같아도 저 깊은 곳에 내 인생도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있더군요. 어쨌든 학생, 어른 이렇게 12만 명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뭐가 제일 부러운가? 덴마크가 행복사회라고 했을 때 그 행복사회의 징표는 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더니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초등학생 때의 표정이 고3 때까지 유지가 된다. 자, 어떻게 해서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따가 우리가 그 비밀을 좀 알아볼 텐데요. 근데 이게 되면은 주말만 아니라 주중도 즐겁답니다. 직장인의 경우.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주말에 일단 즐거우시죠.
대안교회에 나오니까 즐거우시죠?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주중에 회사 다닐 때도 주중도 진짜 주말처럼 즐겁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지금 있으신데 저분 우리 자매님. 네, 이분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왜 주중도 즐겁습니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아이, 그다음에 그 시간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바로 그거 같아요. 아까 제가 6가지 키워드를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섞어가지고 딱 하나의 문장만 추출한다면 스스로 선택한 즐겁다 이거더군요. 덴마크의 숲 유치원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덴마크의 유치원이 다른 거는 전체가 국공립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는 약 20%가 이렇게 숲 유치원인데요. 이 유치원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에게 여쭤봤어요. 지금 뭐 하는 시간이냐고. 그때 원장님 말씀이 이 유치원은 오전 9시에 가서 오후 3시에 집에 올 때까지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답니다. 특히 국영수 이런 거 가르치는 거는 절대 금지돼 있대.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고 애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준다. 이 나이 때는 몸과 마음이 시키는 대로 스스로 선택해서 해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런 유치원 우리나라에 있으면, 서울에 있으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어쨌든 이 유치원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했어요. 역시 덴마크의 선진 교육은 다르구나.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기회를 주는구나. 역시 철학이 확실하네. 그리고 다들 감동하는데 시골 출신인 저는 별로 감동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 보니까 제가 옛날에 맨날 했던 것들이라. 저는 이렇게 살았거든요. 시골에서 이렇게 지게지고 나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놀았죠, 우리가 옛날에. 그죠? 이건 김기찬 작가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리어카의 정원은 몇 명일까요? 얘네들은 지금 정원을 2명으로 생각하고 있죠. 2명이 타 있는데 정원 2명이 이미 타버리면 나머지 2명은 어떤 자세로 타야 될까요? 얘네들이 아무도 부모로부터 어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바 없지만 지들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스스로. 그리고 이때는 누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 누가 부자고 가난하고 이거 다 알았지만 배제하지 않고 차별 없이 놀았습니다. 더불어 놀았죠. 이때의 특징이 뭐냐면 축제를 벌이지 않았다는 거. 그죠? 딱히 축제일을 지정하지 않고 매일매일이 축제처럼 지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요새 현대사에서는 축제 이게 하려면 제일 비용이 많이 드는 건 뭐예요? 축제 무대 꾸리는 거죠. 근데 얘네들의 무대는 그냥 진달래 피면 진달래랑 놀고 비 오면 비랑 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공동체가 너무 이게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우리 집 말고 딴 집에서 밥 먹었던 기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밥 때가 됐는데, 점심 때가 됐는데 우리 엄마가 저를 안 찾은 때가 되게 많아요. 어디선가 먹고 있겠지, 동네 어디선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주로 엄마 심부름을 주로 많이 했는데 그 심부름의 핵심이 뭐였냐면 할머니가 자꾸 마시러 가시니까 딴 집에 가 계시니까 할머니 저녁 진지 드세요 하고 이제 하는 게 제 심부름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 모시러 가면 성공률이 50%도 안 됐어요. 그냥 여기서 먹을 거야. 너도 여기서 먹어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시골 공동체였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기자, 언론에 대한 촉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를 궁금해했냐면 아니 이 동네에 이 산골 마을에 아무도 직업 기자가 없는데 아무도 미디어가 없는데 언론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식이 잘 소통이 될까?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랑 함께 이제 잠을 잘 때도 있는데 이분들이 새벽잠이 없으시잖아요. 두 분이 도란도란 동네 소식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이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깨있는 척 할 수도 없으니까 찰싹 하면서 이 동네 뉴스를 듣는데 이게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돼요. 새로운 소식.
도대체 이게 누가 하나? 이걸 누가 전하나?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뉴스의 채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김장김치를 했는데 접시에다 이제 탁 담아가지고 뒷집 아주머니한테 건네주더라고. 담 하나 사이로. 근데요, 이 건네는 과정이 무려 10분이나 걸리더라고요. 담을 사이에 두고 접시 있잖아요. 김장김치 접시 양쪽에 하나씩 잡고 뉴스를 막 쏘기 시작하는데 양쪽에서 온갖 소문이 확인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 바로 이거구나. 그때 그랬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바로 옆에 지금 아파트 짓고 있던데 옆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 몰라야 예의가 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이렇게 살면서 제일 핵심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가난하지만 인생은 즐거울 수 있구나. 이걸 이 시대의 아이들이 터득한 것 같아요. 대체로 다 가난했잖아요, 시골이. 그래도 인생은 즐거울 수 있구나. 그 사인이 하나가 뭐냐면 인생이 즐겁기 때문에 늦잠을 안 자는 겁니다. 뒷집 형이랑 앞집 동생이랑 오늘 또 어울려 다니면서 또 작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늦잠을 잡니까? 가슴이 설레이는데. 그런데요, 최근에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80년대 학생운동을 엄청나게 앞장서서 했던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올려놨냐면 요즘 자기의 하루하루에 제일 힘든 거는 자기 집에 지금 자녀가 고등학생이 2명 있는데 얘네들을 아침에 깨워서 지각 안 하게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다고 했어요. 제가 전국을 돌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 엄마가 깨우고 아빠가 깨워야 일어나는 학생이 있고 스스로 일어나는 학생이 있는데 여기서 스스로 일어나는 학생 손 들어보라고. 대한민국 중고등학생의 몇 퍼센트가 스스로 일어날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몇 퍼센트가 될까요? 한 10%밖에 안 되더군요. 대한민국 중고등학생의 90%가 하루의 시작인 아침에 스스로 하지 못하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가지고 막 적폐청산 한다고 이것저것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지난 5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한 최대의 적폐는 아침에 스스로 못 일어나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한 사회가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덴마크의 이 숲 유치원에 가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덴마크의 숲 유치원보다 이 지리산 내에 있는 조그만 우리 동네가 훨씬 선진적이다. 쟤네들은 프로그램만 없지만 우리는 유치원 자체가 없었다. 선생님도 없었다. 그런데 뭘 했습니까?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 이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덴마크를 행복하게 한 것은, 북유럽을 행복하게 한 것은 우리는 모르는 그들만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한때 있었던 것. 그러나 웬일인지 우리가 잊어가고 있었던 그 무엇, 그래서 복원해야 될 그 무엇, 이것인 거죠. 그러면 덴마크는, 북유럽은 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저걸 끊임없이 간직하고 있었고 우리는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왜 이걸 잃어버렸을까? 그리고 이제 오늘 교회이기 때문에 더 큰 질문은 이거겠죠. 교회가 공동체를 복원하겠다고 서울 시내 곳곳에 존재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된다고 여길까?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이거는요, 한 개인의 행복, 공동체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새 화두처럼 얘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도대체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앞으로 살아먹을 수 있을까? 근데 그
국가 경쟁력과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이 스스로 선택하는 즐겁다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덴마크에 20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매번 갈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택시 기사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덴마크는 택시비가 우리보다 5배나 비싸요. 그래서 택시 타기가 부담스러운데 갈 때마다 꼭 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요즘 덴마크 경제는 어떻습니까? 근데요, 20번 다 제가 들었던 얘기가 이 정도면 괜찮죠. 괜찮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네. 왜 우리는, 여러분 택시 기사로부터 대한민국에서 좀 경제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들은 게 진짜 오래됐죠. 그죠? 네,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늘 어렵다고 그러죠. 근데 옛날에는 노동 시간으로만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노동 시간이 적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잘 돌아가요. 왜냐? 각 직장에서 아까 우리 주중에도 즐겁다고 손 드신 분처럼 만약에 각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중에도 즐거운 시간을 지낼 만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직장에서 한다면, 즉 공무원 된 사람들이 안정적이니까 우리 엄마가 하라고 그랬으니까 공무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공무원이 딱 맞아, 나는 공무원이 미칠 것처럼 좋아, 이런 사람이 한다면, 그죠? 그 사회가 발전이 있겠죠. 대구 초등학생의 일기입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엄마가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냉장고에 붙여놓은 시간표대로 자기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되면 한 나라의 경제 활동 인구들이 창의적으로 새 판을 만들면서 뭔가 하는데 매우 부족하겠죠. 제가 초등학교에 강의를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초등학생들은 역시 선생님의 말을 잘 듣더라고요. 강의가 끝났더니 감사의 편지를 일제히 저한테 써두고, 근데 읽어봤더니 정성은 가득한데 글이 창의적이진 않아요. 전부 다 편지투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국군 장병 아저씨께 편지 보낼 때 그다지 창의적으로는 안 썼죠. 예, 정성은 들었는데 창의적으로 쓸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모두 다 이렇게 편지투로 썼는데 딱 한 학생이 파격적으로 다른 길로 가는 그 선택을 했는데요. 이 학생은 오연호 이름 석자를 가지고 삼행시를 지었더라고요. 자, 어떻게 지었나 볼까요? 오마이뉴스 대표님, 연세는 비록 많으시지만 오래오래 사세요. 근데 이 친구는 이 형식 자체가 틀을 깼잖아요. 새 판을 짠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지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호, 이거 어렵잖아요. 호. 자, 어려우면 에이 안 해, 이제 어렵다 안 해, 이렇게 할 법한데 얘는 어때요? 가로하고 오로 바꿔가지고. 예. 제가요 작년에 10만 원짜리 오마이뉴스에서 덴마크 사람들을 막 불러가지고 10만 원짜리 포럼을 대한상공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2명의 대학생 다른 스타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대학생은 아우 대표님 좀 가격을 그렇게 비싸게 하지 마세요. 네, 우리 대학생들은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이런 부류를 한 명 만났어요. 또 한 부류의 대학생은요 오마이뉴스에 메일을 보냅니다. 나는 대학생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포럼 내가 진짜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내가 왜 이 포럼에 관심이 있는가를 썼어. 나 같은 대학생들을 위해서 근로 장학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야멸차게 노 하겠습니까? 와라. 너는 5대 그냥 공짜라면 의미가 없으니까 점심시간에 막 사람 참석자들이 점심 먹느라고 의자가 삐뚤빼뚤해질 수 있는데 너는 그거 좀 정리하되 공짜로 와라.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 자기 주도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학생은 자기 주도성을 발휘한 겁니다. 새 판을 짜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얘는 지금 초등학생인데
중학생이 되었어도 고등학생이 되었어도 이게 유지되면 좋겠죠. 사회에 나와서도 이게 유지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애들의 표정이 서서히 어두워지더라고요. 애들의 어두워지는 표정을 보면 우리는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산업화도 하고 민주화도 한 이유가 너희들 세대 때는 좀 더 안정적으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특히 덜 주눅 들면서 그렇게 살아보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주눅이 드니? 왜 이렇게 힘들다고 하니? 요새 우리의 그 출산율이 0.98이 되었어요. 이게 많은 걸 얘기하고 있죠. 근데 0.98 매우 낮다고 여러분 뉴스에서 생각했죠. 종로구만 보면은요 0.67입니다. 이게 무슨 사인이냐면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너희도 이 세상을 살아라 이렇게 권하기에 미안하다, 이런 사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 왜 얘네들은 이렇게 표정이 안 좋을까? 그랬더니 한 고등학생이 독후감을 통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덴마크 학생은 야생마 같다. 그러나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하는 경주마 신세다. 경주마는 옆을 못 보게 막아놨죠. 경주마는 몇 등 해야 됩니까? 반드시 1등. 아니 2등만 해도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죠? 5등에도 굉장히 잘한 건데 최선을 다했으면. 근데 빛을 발하는. 우리 그런 경험할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국어 시험에서 85점을 받아갔어. 엄마, 나 85점 맞았어. 엄마가 기뻐할 줄 알았는데 엄마의 질문이 뭐예요? 100점은 몇 명이냐? 이러면서 애들이 야,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자, 이 학생은 글을 잘 쓰는 학생인데 다음 줄을 쓰고 나서 울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줄이 뭐냐면 우리 학교 급식에 나오는 소고기는 다 1등급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3등급 이하가 많을까? 여러분, 이 대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가급적 3등급 이내에 들었으면 좋겠죠. 근데요, 걔네들이 3등급 안에 들어있으면 또 누군가는 4등급부터 9등급 안에 들어있는데 이 모두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아이들이죠. 단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아이인데 왜 우리는 이 구도를 아직까지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거를 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이게 심각한 연구 결과인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에게 너희들에게 고등학교는 뭐였냐라고 했더니 무려 80%가 전쟁터였다. 나의 1등급을 고수하기 위한 전쟁터였다. 옆 아이에게 내가 필기한 노트를 절대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 왜? 서로 전쟁하고 있으니까 지금. 근데 전쟁터의 본질이 승자는 조금이고 패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표정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전쟁을 치르고 난 후의 표정들입니다. 얘네들이 누구냐? 고3 아이들이 수능 성적표를 받은 그날 그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수능 성적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근데 이 강연이 제 강연 중에 제일 힘들었던 강연. 이만큼 힘들었던 강연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마곡사라는 절에서 했는데요. 갔더니 스님들 100분이 앉아 계시더군요. 스님들은 누군가요? 스님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속세를 떠난 분들이죠. 그분들에게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비전문가가 얘기를 하려니까 이게 말이 안 먹히더군요. 또 여러분들처럼 웃어주지도 않아요. 근데 한 분이 강연을 하고 있더니 저에게 근본적인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행복해질 수 없다. 덴마크에 가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를 배워왔으면 조용히 혼자서 그렇게 하면 된다. 오마이뉴스 하나 운영하면서 힘들다면서 왜 또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더 힘들고 이 모든 게 집착이다.
행복하려면 집착을 버려야 된다. 그것보다 이게 더 힘들었던 이유는요. 왜 힘들었냐면 바로 이 해에 우리 집에 있는 둘째 머스마, 초등학생 때까지는 밝았다가 고등학생 때 표정이 어두워지네. 걔도 수능을 봤어요. 근데 저는 우리 집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가 원하는 대학을 탁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못 간다. 네. 여러분 혹시 이제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조카 중에 대학 입시를 지금 앞두고 있으면요, 한번 머리에 생각해 보세요. 얘는 지가 원하는 대학에 갈 확률이 몇 %나 있을까? 50% 넘을 것 같아요? 안 넘을 것 같아요? 안 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가든 안 가든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만약에 가면 간 대로 좋고, 만약에 못 갔으면 못 갔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나 참 못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면 참 좋겠죠. 네. 저는 우리 아이를 그렇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대막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야, 대막은 말이야 30%밖에 대학을 안 가더라. 왜 안 가는 줄 아니? 대학 안 가도 자기 주도성만 확보가 되면 얼마든지 대학에 간 것처럼 공부할 수 있다. 왜 꼭 A대학만 원하냐? 전국에 있는 모든 지성이 나의 교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니? 왜 꼭 그 캠퍼스에서만 놀라고 하냐? 전국을 세 개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사회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네가 자기 주도를 하면 굳이 대학 안 가더라 할 수 있잖아. 주중에 주말에 서울 시내에 말이야 얼마나 많은 질 높은 컨퍼런스와 포럼이 있는데 네가 이런 얘기를 3년 동안 다 해줬건만 수능 가채점을 해보더니 표정이 매우 안 좋더군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던 차에 이 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고3이 하나 있는데 곧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라고 해서 갔더니 애들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앉은 6명의 남학생 표정 한번 보았어요. 비슷하죠 애들이. 예. 예, 누군가 이걸 보고 6쌍둥이가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 막 그렇게 밝고 명랑한 애들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전부 다 안경 끼고. 제가 덴마크에 가서 신기한 게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고등학생들이 안경 낀 애가 거의 없더라고. 렌즈 안에도 하나도 없어. 우리는 이게 막 대체로 이게 이 공식화돼 버렸잖아요. 렌즈 끼고 그냥 안경 끼고. 왜 없을까요? 걔네들은 이 차이더라고요. 오후 3시가 되면 우리는 수업이 끝나고 다시 학원을 가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오후 3시가 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8, 90%가 어디로 가냐면 산업 현장으로 가더라고요. 일터로. 그러니까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견학이 아니고 우리 왜 학교 체험 막 이런 체험 학습 나가잖아요. 체험 학습이 아니라 진짜 실생활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회를 배우고 노동 계약을 배우고 노동자란 무엇인가를 배우고 삶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의 진로를 결정합니다. 아하, 나 굳이 의사 안 하고 이 아저씨처럼 벽돌공 해도 매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어쨌든 이 아이들에게 이러저런 얘기를 다 해주고 강연의 맨 마지막으로 저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야 우리 집에도 너희들과 똑같은 애가 하나 있는데 오늘 공식 성적표 받았으니 울 것 같다. 수능이 제대로 안 나왔을 때 아빠는 엄마는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진정한 위로를 받느냐. 너희는 같은 또래니까 나한테 좀 알려줘 봐봐.
그랬더니 이 중에 한 아이가 엄청난 얘기를 해줬어요. 말로만 괜찮다 하지 마시고 실제로도 괜찮으십시오. 제가 덴마크에 가서 책도 쓰고 이래서 행복하다 저래서 행복하다 분석해 놨는데 얘처럼 선명하게 분석을 못했어요. 덴마크가 행복한 이유는 말로만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괜찮은 사회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다. 우리가 이 얘기를 얼마나 오래전부터 해왔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청년들에게 몇 가지 직업이 좋다고 인도하고 있을까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이거 얼마나 오래전부터 우리가 해왔습니까? 근데 왜 애들이 행복의 이 성적에 목매어 가지고 불안초조 긴장하게 계속 만들까? 이 학생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이거 뭔 말이냐 근데? 그랬더니 자기 엄마에게 자기가 수능 가채점 한 날 엄마한테 고백했대요. 엄마, 내가 가채점을 해봤는데 엄마가 원하는 대학에 내가 못 갈 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가 말로는 괜찮아 그랬대. 근데 그러던 엄마가 그날 저녁에 설거지를 하시는데 그릇들이 너무 세게 부딪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오. 우리 엄마가 안 괜찮은 거죠. 왜 안 괜찮은 걸까요? 10%만 승자라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말이죠, 내가 행복하려면 옆 사람도 행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내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면서 이 철학을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이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진짜 부러웠습니다. 이게 시사진이 아니고요, 덴마크 고등학교 3학년들의 졸업식 사진입니다. 얘네들은 졸업을 하면 카퍼레이드를 합니다. 모든 반 아이들이 여기 타가지고, 여기 지금 강동구잖아요. 그럼 강동 고등학교 애들이 졸업을 하면은 3학년 일반 아이들이 이 한 트럭에 타고 강동구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모든 아이의 집을 방문합니다. 가정 방문. 가서 철수 집에 갔으면 철수 엄마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철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이게 6월 27일, 8일, 9일 코펜하겐 가면 이런 것들을 숱하게 봅니다. 모든 고등학교 애들이 막 트럭을 타고 시내를 질주합니다. 이 선언이 뭐냐면, 그래,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서로를 도우면서 지냈더니 어때요? 각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회에 나오게 되었다. 이 선언이겠죠.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 헌법 10조랑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지금 이 강동 고등학교 3학년 일반 졸업식에 참여한 모든 아이는 대학을 갔든 안 갔든 성적이 어떻든 축구를 잘했든 못했든 저마다의 이유로 존엄과 가치가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즉 뭔가요? 우리도 이미 이게 중요한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까지 심어 놓았던 거죠. 승자 10%만 살릴 것인가, 헌법 10조를 살릴 것인가? 그동안 우리는 한국전쟁 직후에 너무 가난했고 너무 빨리 막 복구해야 되고 빨리 경제 성장을 해야 되니까 급하니까 승자 10%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반에서 서울대 갈 만한 애들, 인서울 할 만한 애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그래서 서울에서 어떤 고등학교가 제일 좋은 고등학교냐 하면은 어느 대학에 몇 명 갔나 이걸 따졌죠. 그런데 우리가 따지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오는가?
한때 우리가 교육부를 교육인적 자원부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별로인데 어쨌든 인적 자원이라고 카운팅을 한다고 쳐도 말이죠. 100명을 우리가 교육시켰는데 그중에 10명만 쌩쌩한 상태에서 사회에 나오고 나머지 90명은 주눅 들어서 시들시들해서 나온다면 이건 우리가 인적 자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잖아요. 사실은 승자 10%에만 주목받는 사회를 계속 해봤더니 지금 우리 사회의 한계가 노출됩니다. 이 모델은 너무나 많은 패배자를 양산하고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너무나 많은 주눅든 아이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는 10% 안에 들어도 결코 어때요? 만족을 못한다. 서울대 교수가 그래요. 서울대 인문대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면 표정이 좋아야 될 텐데 별로 표정이 좋지 않다. 왜냐? 얘네들이 패배자 집단이기 때문이다. 원래는 서울대 의대가 목표였는데. 그러니까 이 10%가 승자의 구도는 끊임없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헌법 10조를 살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승자 10%가 아니라도 지금 이미 잘하지 않아도 내 나름대로 내 길을 가도 내가 가다가 힘들면 좀 쉬었다 가도 괜찮은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죠. 저는 이게 사회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 사회복지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 좀 더 주는 이게 아니라 그래 나도 이 공동체에서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거겠죠. 특히 우리는 맨 마지막 이거 지금 이미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죠. 우리는 때때로 이미 잘하는 자기의 수혜를 받으면서 그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들 중에서 중학교 때 글쓰기 100일장 나가가지고 상 탄 사람 손 들어봐봐.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었죠.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우리 반 대표로 나가라. 다른 애들에게는 기회를 안 줬어요. 근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안 하고 그냥 제가 나갔죠. 덴마크에는 저 3대 복지를 교육 과정 내내 잘 구현하려고 노력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애프터 스쿨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새 중학생들 대상으로 자유학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본격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자기 집을 떠나서 기숙형입니다. 기숙형. 덴마크의 엄마들이 이 제도를 굉장히 좋아하더군요. 한참 사춘기인 그 시대가 집에 무려 1년 동안 없으니까. 근데 더 좋은 거는 뭐예요? 집에 1년 동안 없는데 갔다 오면 스스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러다는 거예요. 자기 주도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엄마 왜 냉장고에 반찬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찬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지가 만들면 되지. 그죠? 아니 제가 덴마크의 공립초등학교에 갔더니요 4학년 정도 되는 애들이 11시경에 식당에 막 가가지고 큰 칼 들고 감자 썰고 뭐하고 막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얘네들? 그랬더니 점심 식사 준비한대요.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교장 선생님이 그래요. 우리 학교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4학년이 되면 일주일 동안 식사 당번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기간에는 국영수 포함해서 다른 수업 하나도 안 한대. 밥하느라고 공부할 시간 없대. 왜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 주도적인 인간이 되려면 밥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자, 이번에 제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모시고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덴마크를 가는데 이번에는 어떤 학교를 가봤냐면 음악학교를 가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악학교 이 얘기만 딱 들어도 누가 그 학교 갈 것 같아요?
이미 잘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미 음악 잘하는 애들, 악기 하나 다루고 노래도 잘하는 애들이 음악학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덴마크에 참 좋은 거는 지금 음악을 하지 않았어도 나도 음악 좀 잘해보고 싶다 하면 합격이라는 거죠. 걔네들이 우리를 위해서 합창을 했는데요, 노래 잘하는 애 못하는 애가 포함되어 있지만 참 합창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자, 이런 학교들이 덴마크에는 약 250개가 있는데요, 이게 참 부럽다. 애들이 다지기를 해가면서 인생을 설계한다는 게, 이렇게 제가 책에다 써놨더니 한국의 학부모님들이 그럼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언론인이지만 학교를 만드는데 개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인천광역시죠, 강화도 섬에 꿈틀리 인생학교라는 걸 4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중학교 3학년을 졸업했거나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나는 좀 쉬었다 가고 싶다, 이런 애들 30명씩 이렇게 하는데요, 올해 4년째입니다. 1년짜리예요. 자발적으로 1년 동안 꿇는 거를 선택한 아이들인데 이게 쉽지 않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왜 왔을까요? 지금 이제 4기인데 2기 아이들이 만든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틀리 인생학교입니다. 꿈틀리 인생학교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옆을 볼 자유를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1년제 공동체 학교입니다. 덴마크에는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가기 전 1년 동안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진로를 탐색하는 기숙학교인 애프터스콜레가 있는데, 그 애프터스콜레를 우리나라에도 만들어보자는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기자님의 제안으로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에 개교해 1기 31명이 행복한 1년을 보내고 졸업을 했고, 지금은 2기 28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16세에서 18세의 청소년 28명이 모여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갈등을 겪으면서 잘 지내고 있지요. 컴플리에서 이런 게 좋았다. 경쟁이 없어서 좋았다. 자유로운 거. 여기 오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편하거든요. 제 말을 잘 들어준 선생님이 있어서 좋았고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거기가 뭐가 잘못됐고 그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주시민 교육하면서 인권 공부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가지고 몰랐던 거, 그런 거 좋았던 것 같아요. 페미니즘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 남자애들이 여성 인권이라 해서 처음에 반감을 가지고 했다가 페미니즘이랑 그런 거는 여성이 우세하다 뭐 이런 것보다 남녀가 공평하다고 그런 걸 말하는 거라고 알려줘서 되게 씨앗으로 심거나 작은 모종을 심는데 그렇게 막 크게 자란다는 게 되게 놀라고. 감자 심을 때가 제일 재밌었었는데, 감자를 심고 다시 수확할 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 감자를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얘는 누구지? 굽냅니다. 개인 프로젝트여서 만들었어요. 얼마나 걸린 거지? 많이. 일주일 키워서 닭이 되면 먹어요. 기숙사 생활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요, 일단요 밤에요 자는 애들도 있는데 앉은 애들끼리 조용히 얘기하면서 노는 게 재밌어요. 처음에 되게 친해지기 어려웠는데 그냥 방에 있으면서 얘들도 나랑 똑같구나, 되게 그냥 재밌어요. 같이 살다 보면. 학교 생활에서 막 마냥 좋은 것만 많고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힘든 것도 많았는데,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눈치채서 막 안아주고 같이 이야기도 들어주고 해서 되게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났어요.
꿈틀리에 대해서는 페이스북 꿈틀리 인생학교 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사진이나 글 등을 더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덴마크가 왜 행복한가, 북유럽이 왜 행복한가를 얘기를 할 때 아는 것은 우리랑 똑같은데 쟤네들은 직접적으로 실천을 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건가? 덴마크의 실천 방법 중에는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꽂는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위로, 그러니까 하나의 학교가, 하나의 교회가, 하나의 가정이, 하나의 마을이 변해서 옆으로 이 모델들이 전파돼서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 이 모델이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6년 동안에 12만 명의 사람들과 토론을 하면서 뭔가 그러면 한번 샘플을 보여보자 해서 만들어 본 게 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얘네들이 이렇게 지내면 과연 행복한지, 뭐가 달라지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이 학교에 국어 선생님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가가지고 글쓰기를 지도를 하는데, 아까 영상에서 애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일 핵심적인 얘기가 그냥 사는 게 재밌어요라는 표현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막 요새 나는 억지로 산다, 이게 아니라 사는 게 재밌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동안은 내가 재밌으려면 뭔가 잘했을 때, 잘하니까 재밌다, 이게 사실 우리 사회 공식인데, 잘하지 않아도 재밌을 수 있다, 잘하지 않아도 당당하고 재밌게 참여할 수 없을까? 자, 얘네들 보니까요, 잘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축구를 주로 하는 애프터스쿨인데요, 우리가 이 학교를 방문했더니 특징이 얘네들도 음악학교처럼 못한 애도 끼어 있어요. 100명을 선발하는데 이 학교는 잘하는 순서로는 25명만 뽑습니다. 나머지는 동기를 봅니다. 동기. 그러니까 못하더라도 동기가 중요하면 합격. 그랬더니 잘하는 애 못하는 애가 섞여 있어요. 우리 한국 남자들을 보더니 열렬히 환영해 줬습니다. 그동안 한국 남자를 한두 명 본 적이 있었어도 이렇게 때려본 건 처음이래요. 그래서 즉석 제안했습니다. 축구 한 게임 하자고. 근데 문제는 지들은 16살이고 우리는 60대까지 있는, 아주 힘들었어요. 단 20분 하는데 5대0으로 졌습니다. 이 사진 보니까 별로 품위도 없죠.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질 때 지더라도 사진은 제대로 찍히자 해서 반바지와 조끼를 입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법 그럴싸하게 사진이 나왔어요. 지금 공을 몰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이 최종 수비수를 제치고 저 골대에다가 슛을 날려야 돼요. 근데 얘는 16살입니다. 힘들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친구를 2차례나 제치고 슛을 날려봤어요. 그만큼 이 친구가 못하더군요. 11명 중에 제일 못해. 그런데도 되게 감동적인 게 너무너무 즐겁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당당하게. 왜 이게 가능하냐.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 선생님의 입장에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애들이 나 잘 못해요 하면서 막 주눅 들으면서 안 하려고 할 때. 근데 얘네들은 왜 못하는데 하냐는 거죠. 할 수 있는 이유가 잘하는 아이들이 너도 해라 라고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잘하는 아이들이 먼저 10분 하고 너도 즐겨라, 너도 할 권리가 있다 라고 봐주는 거죠. 그럼 걔네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면 최종적인 이득이 나에게도 온다. 이거를 그동안 초중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득은 뭐예요? 얘도 밝고 명랑해지면 반 전체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막 같이 사는 사람이 찡찡하고 있으면 자기도 찡찡해지죠. 이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뭐냐? 지금은 체육 시간인데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이 만약에 음악 시간이라고 쳐봐요. 얘 축구를 못하는 얘는 음악은 잘해. 근데 축구 잘하는 애 중에는 음악 못하는 애 있죠. 자, 음악 시간이 되면 이제 얘가 주도를 해서 잘하지 않는 아이들도 죽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선순환으로 정착이 되었을 때 이게 가능하겠죠? 우리 꿈틀리 인생학교 아이들입니다. 지금 어엿하게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얘네들이 중학교 때 반대항 축구대 주전으로 뛰어본 애 하나도 없어요. 지금 최초로 이렇게 번듯한 유니폼을 입어본 겁니다. 막 전반전 끝나고 소감을 물었더니 막 흐느껴 우는 애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뛰어본 적이 없다고. 근데 얘네들 앞에서 맨 앞에서 지금 코치 빨간색 접니다. 그럼 저는 누구냐? 저도 반대항 축구대에 단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완전 개발이었어요. 전 축구하면 무서웠어요. 축구 시간이 두려웠어요. 왜? 애들이 막 너 때문에 졌어. 너는 왜 그따위로 차? 막 이러니까 두렵더라고 축구 시간이. 근데 제가 축구도 재밌구나라는 걸 최초로 느낀 게요. 학창 시절에는 한 번도 없었고 최초로 느낀 게 39살 때. 제가 37에 오마이뉴스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에서 오마이뉴스한테 우리 한 게임 하자고 하더군요. 근데 그때 우리 직원이 모자랐어요. 남자를 다 통틀어도 11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주전이 됐습니다. 근데 39살이 돼가지고 축구장에 탁 유니폼 입고 섰더니요, 중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 왜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안정감. 제가 사장이고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로부터 너 때문에 졌어 이런 얘기를 안 들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하더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배려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우리 젊은 직원들이 저한테 몇 차례나 패스를 해주고 함께 하려고 사인을 막 주더군요. 이 배려감을 느끼니까, 안정감이 있으니까 축구가 진짜 재밌더군요. 야, 이렇게 축구가 재밌는데 우리는 왜 덜덜 떨면서 못하면 어떡하지 덜덜 떨면서 했을까? 그래서 제가 39살 때 그 축구 시합 직후에 오마이뉴스의 축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 교회 축구팀의 주전멤버가 됐어요. 그러니까 39살부터 제가 지금 56세인데 39부터 56세까지 단 한 주도 빠뜨리지 않고 오늘만 빠뜨리고 매주 2시간씩 축구한 거예요. 그 얘기를 얘네들한테 해줍니다. 나도 중고등학교 때는 축구 무서웠다. 근데 지금 축구가 재밌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축구팀의 모토가 잘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네. 이 문화를 애들이 간직할 때 그것은 뭐랑 연결이 됐습니까? 바로 이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내 안에 또 다른 데가 있다. 우리 아이들이 주눅드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나의 중학교 1학년 성적으로, 나의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성적으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생각. 내가 지금 축구를 못하니까 나는 앞으로도 계속 축구를 못할 거야 라는 생각. 나는 춤을 잘 못 추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도 멈출 것 같아 라는 이 생각. 이게 너무 굳어집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독후감을 받았을 때 제일 슬픈 단어가 다음 생에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니 지금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왜 다음 생에는 내가 축구를 잘해보고 싶다 이렇게 쓰나요? 지금 하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 정신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소중한 생명과 나의 몸과 나의 이걸 활용을 해서 내 안에 얼마나 내가 풍성하게 있는가를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강연에서 이 얘기를 한번 했더니요, 70대 중반 분이 자기 사례를 적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70대 중반의 이 남성인데 이제 할아버지죠. 자기 딸이 40세인데 딸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아빠 나 차 좀 태워줘. 나 100일장 나가야 돼. 100일장 공원까지 나 차 좀 태워줘. 그래서 차를 태우고 공원까지 갔대요. 아빠 나 100일장 다 마시려면 2시간 걸리니까 아빠 이제 저기 갔다가 오세요. 2시간 후에. 근데 갈 데도 없고 심심하더래. 그래서 현장 주최 측한테 현장에서 접수해도 되냐고, 바로 100일장 참여도 되냐고, 된다고. 그래서 본인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결과 발표를 하는데 대상 그런데 자기 이름이 나오더래. 딸은 탈락.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아들 얘기예요. 아들은 프로그래머여가지고 일본에 취직하려고 개발자 프로그램 개발을 막 구청에서 6개월짜리 공부하다가 4개월 만에 그냥 합격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구청에 가가지고 2달치 환불 받으시라고. 근데 자기가 가봤더니 여러 프로그램인데 그중에 그림 그리는 게 있더래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 옛날에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가난해가지고 그 길로 못 갔대요. 그래서 구청 직원한테 그냥 우리 아들 거 2달 환불하지 말고 내가 그림 2달 배우면 어떻겠냐고 하시라고. 그래서 요즘 그림을 그리는데 보는 사람마다 자기 그림이 좋다고 그런대. 이분이야말로 70대 중반인데 인생은 내내 지금 성장 중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공무원 되라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영어 잘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교육은 그렇게 얘기하는 엄마 아빠가,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은 내내 성장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도 그 나이에 이렇게 하는. 옛날에 우리 엄마는 가족끼리 노래방에 가면 쭈삣쭈삣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한 곡 할까 말까 했는데 우리 엄마가 나부터 한번 해볼까? 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도 바뀌네. 이걸 보여줘야 애들도 나는 이미 정해져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성격도 바뀔 수 있네. 우리 엄마를 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진짜 공부 빡세게 시키는 고등학교에 학부모 강연을 갔어요. 근데 이 학교는 너무나 이 학구열이 많아가지고 부모님들도 열성적인 분들이 많아요. 밤에 학부모 강연을 시리즈로 하는데도 매번 200명씩이 나온대요. 고등학교. 근데 이제 전부 다 뭐냐면 막 어떻게 좋은 대학에 갈 것인가 막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학부모들도.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는 그냥 오연호를 초청해가지고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학부모들이 몇 분 오셨겠어요? 평소에 200명 오시던 학부모들이 100명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 막 죄송하다면서 저한테 아유 우리 학교가 이런 학교가 아닌데 200명 오는데 오늘은 100명밖에 안 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 그랬어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제목을 잘못하셨다. 사실은 제 강연을 다 잘 들으면 대학도 더 잘 간다고, 영어도 더 잘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학부모들한테 그랬어요. 보안이 지금 이 주변에 아파트가 다 있는데 지금 학부모들이 저녁 식사하고 거기 쉬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빨리 친한 사람한테 카톡하라. 제목만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지 강연을 들으면 진짜 대학도 더 잘 간다고. 빨리 오라고. 그랬더니 50명이 추가로 더 왔어요. 자, 지금부터는 그래서 3분 동안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것인가? 저는 국문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에 관심이 별로 없었고요. 영어를 그다지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덴마크가 저를 공짜로 초청했어요. 우리 꿈틀리 인생학교에 대해서 발표하라고. 다 좋은데 공짜로 초청까지는 좋은데 영어로 10분 동안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우 두려웠습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이번에는 마음이 전에 비해서 편했어요. 왜냐? 여기에 청중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부 다 인생학교 선생님들이에요.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철학이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는 너의 진심이 중요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잔치할 때 어때요? 장년층, 청장년층, 학생층, 유치부 어린이 다 와서 발표를 하는데 누가 제일 박수를 많이 받습니까? 제일 꼬맹이들. 걔네들은 율동 안 맞아도 괜찮아. 그냥 이 무대에 서 있는 것 자체로 박수가 나오죠. 누가 제일 박수를 많이 받아요? 하다가 내려와 버리네. 내려와서 요 밑에서 깡충깡충 하고 있는 애가 제일 많이 박수 받죠. 근데 그 부모는 그게 또 막 좋다고 막 카메라다 들이대고 다 찍죠. 눈길은 그냥 사랑 100%야. 근데 이제 다음 순서로 중고등부 선수 긴장합니다. 하는 애도 긴장하고 부모도 우리 애가 잘 맞춰야 될 텐데 안 맞추면 막 울그락부르락 해서 내려옵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사랑을 가득 준다는 건 뭐예요? 진심을 알아준다. 너의 진심은 덴마크에서 이게 좋다고 하니까 한국의 강화도에서 하나 한 거, 그게 진심.
얼마나 그거를 포장해서 잘 발표하냐, 이건 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눈길들을 제가 느끼니까 가슴이 덜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안 나오던 영어 단어도 막 나오고, 그래서 꽤 발표를 잘했나 봐요. 예, 발표를 끝냈더니 1,300명이 앞줄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생샷을 건져왔어요. 그리고 이 기립박수를 치니까 한 분이 막 사진기를 들고 올라가지고 저더러 돌아서 보래요. 돌아섰더니 이렇게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덴마크의 교육 잡지에 표지로 실어줬습니다. 졸지에 표지모델 되고 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이 꿈틀리 인생학교 학생들에게 해줍니다. 야, 너희들 영어 잘하고 싶지? 영어 잘하려면 단어를 많이 알고 문법을 익히고 반복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마음을 장착하는 거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는 이 마음을 장착하면 주눅들지 않아서 옆 사람에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다. 만약에 말이죠, 어떤 학교에 영어 동아리가 생겼어요. 몇몇을 보니까 꽤 잘하는 애들만 있네. 나는 안 되겠구나. 주눅들면 못하는 겁니다. 근데 부족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어때요?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책을 썼더니 네이버와 다음에 새로운 검색어가 등장했습니다. 덴마크 이민이라고.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두 번째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덴마크에 가지 않아도 대한민국에서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네. 이런 사람들 덕분에 대한민국 사회가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제목은 사실은 우리도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아까 덴마크 얘기 쭉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들이 표방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 건 다 똑같습니다.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우리는 모르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이거를 실천할 것인가. 근데 실천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다. 제가 의정부에서 한 강연장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꿈틀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학교 이름을 꿈틀리 인생학교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핵심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인데요. 이게 다 우리에게도 성인들에게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행복한다는 것, 이것 자체는 또 우리 어른들이 행복하다는 것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지난해 제가 전남 신안에 가서 군에서 이런 강연을 했더니 군수님이 그럼 덴마크에도 성인용 인생학교가 있다는데 우리나라에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서 지금 신안에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지금 축가를 부르고 있는 아이들이 누구냐면 우리 꿈틀리 인생학교 1기 아이들입니다. 그때는 청소년이었는데 이제 얘네들이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축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가려면은요, 목포에서 배 타고 1시간 동안 가야 됩니다. 가면은 이렇게 기숙사가 있고요. 이 군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아름다운 해변에 있습니다. 군수님이 저한테 신안에다 만들자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덴마크처럼 정부가 75%를 지원한다면 하겠다. 그 다음에 덴마크처럼 지원하되 간섭하고 개입하지 않는다면 하겠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신안 군의회에서 아예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 학교를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해변에서 별자리 체험도 이렇게 해봤고요. 이게 이제 1기 학생들이 이렇게 해본 겁니다. 신안군에서 75%를 지원하기 때문에
수업료가 엄청 싸죠. 만약에 신안에서 한 달 살이 하려면 100만 원이 든다면 여러분은 25만 원만 내면 돼요. 획기적으로 싸죠. 우리 강화도의 꿈틀리 인생학교 아이들은 한 달에 95만 원 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똑같은 아이들이 이쪽에 가면은 25만 원만 내면 돼요. 근데요, 이번에 제가 신안에 답사를 가가지고 좋은 생각을 했는데, 성인용 인생학교니까 워킹 할리데이 컨셉을 적용하죠. 신안이 서울보다 온도가 5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도 시금치를 심더라고요. 시금치를. 근데 시금치를 하루 8시간 캐면 8만 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안에 한 달 살이 하는데 30만 원 든다면 4일만 시금치 캐면 그 비용이 나오는,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학교입니까? 그러고 봤더니 덴마크의 성인용 인생학교는 6개월짜리인데 성인들이니까 얘네들이 주로 25세 정도인데 전부 다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가지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받아가지고 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개월짜리 가라고 그러면 여러분 못 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최단기간은 1박 2일, 3박 4일, 1주, 한 달, 2달, 최장기간으로는 3달짜리. 여기에 앞으로 이제 이 3달짜리 캠퍼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제가 그 CBS 기독교 방송이죠. 거기에서 한번 출연하라고 그래서 가서 뭐 이러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 제목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학교들이, 청소년이건 성인을 위한 이런 학교들이 우리나라에 좀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곳곳에서 그 방송을 듣고 막 장로님, 목사님 막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일 지금 현실성 있게 진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여수입니다. 여수의 은퇴한 목사님이 크리스천용 청소년 인생학교, 이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터도 했고 이제 건축 자금도 다 만들어 놓고 한 2년 후에는 크리스천용. 사실 우리 꿈틀리 인생학교도 저도 크리스천이고 교장 선생님도 크리스천, 선생님도 크리스천이지만 이거를 우리가 교육 과정에 전면적으로 내세우지는 않고 스며들게만 하고 있어요. 근데 여수에 만들어질 학교는 기도 시간도 있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면서 이 교육 과정을 하는 그런 학교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이런 것을 하면서 제일 핵심이 뭔가요? 나를 사랑하고 옆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혼자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함께 있는 이유, 학교도 함께 가는 이유, 함께 있는 이유, 이거는 내가 옆 사람과 더불어 했더니 더 큰 내가 됐어.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내가 되는, 이거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모여 있냐 이거죠. 학교는 왜 모여 있을까 애들이.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국어는 좋아했지만 수학은 힘들어했습니다. 늘 저는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중학교 3학년만 돼도 다 마트에서 계산하는데 왜 더 수학을 배우라고 하지? 그죠? 수학이 싫었어요. 근데 지금 110명에 달하는 오마이뉴스 직원의 월급을 매월 25일 월급의 변동을 1원 차이도 없이 정확하게 지급하고 있어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숫자를 좋아하는 우리 부사장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그죠? 그러니까 국어 좋아하는 사람하고 숫자 좋아하는 사람 둘이 합치면 더 큰 내가 되는 겁니다. 이 꿈틀리 강화도에 맞는 인생학교도 저는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학교를 4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왜 이게 가능한 겁니까? 38년간 교직에 있었고 그중에 8년간 교장 선생님으로 있었던 분이 오셔가지고 교장을 하면서 학교를 운영하니까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계와 교육계가 만나서 꿈틀리 인생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그 체험을 하게 해주자는 게 함께 모여있는 이유죠. 사실 집에서 개인이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 다 해도 되는데 왜 청소년부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모여있을까요? 나와 네가 함께 하면 더 큰 내가 되는 이 체험을 해서 사회에 나와서도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인스타그램. 이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미국에서 나왔던 것도 공통점이지만 제일 핵심적인 공통점은 창업자가 한 명이 아니라 서너 명이라는 팀이라는. 그 팀에는 문과 기질의 아이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문송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죠. 문과 기질이어서 죄송합니다. 근데요, 이 문과 기질의 아이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경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마케팅 잘하는 친구랑 한 팀이 되었을 때, 엔지니어랑 한 팀이 되었을 때. 근데 우리 애들이 개별적으로 자기를 분석해서 나는 문과 기질, 나는 이과 기질, 나는 뭐 이렇게 이거를 합치게 해주는 게 교회 공동체일 수 있고 학교 공동체일 수도 있고 마을 공동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애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초등학교 때는 밝고 명랑했는데 고등학교 되면서 어두워졌다. 그걸 제가 책에다가 써놨어요. 그랬더니 막 책을 읽어본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고 물어봐요. 근데 얘가 다시 상당히 많이 밝아졌어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 여러분, 학부모 입장에서 말이죠. 애들이 막 주눅들 때 엄마 아빠가 얘기합니다. 야, 너 얼굴 펴. 너도 꽤 괜찮은 애야. 얼굴 펴. 그럼 얘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빠니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엄마가 보니까 내가 괜찮아 보이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누가 있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돼. 다른 사람들이 너도 괜찮아. 너 괜찮아 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공동체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역할을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이는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자, 교회 중고등부, 정년부 뭘 기준으로 애들을 사랑해 줍니까? 성적 좋다고 사랑해 줍니까? 더? 그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사랑해 주잖아요. 그냥 사랑해 줘. 축구 대회를 해도 얘네들은 못해도 또 끼워주잖아요. 교회니까. 이 마음이 살아 숨쉬니까 애가 슬슬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면 좋은 게 뭐예요? 어렸을 때 얘가 얼마나 밝고 명랑했는지를 교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고등학교 때 어두워지는 걸 한때 어두웠다고 생각하지 얘 본판이 어두워진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맨날 막 얘한테 가서 막 한두 마디 하고 옛날에 그 기억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애가 이 사람한테도 내가 사랑받고 있네, 저 사람한테도 사랑받고 있네. 이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작동하게 해줘. 교회 다니면 이래서 좋네. 즉 공동체가 있으니까 이래서 좋네. 제1의 전선은 가정입니다. 끊임없이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거. 아까 그랬죠. 말로만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도 괜찮았어요. 그랬더니요, 한 학생, 고등학생이 막 울면서 손들어 엉엉 울면서 그래 너 얘기해봐라. 뭔 질문할래? 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엄마는요 말로도 괜찮다고 안 해줬어요. 우리 엄마는요 지금 나한테 삐졌어요. 나한테 말도 안 해요. 내가 그렇게 너를 도와줬는데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하면서 삐져가지고 나한테 말도 안 해요. 우리 그러지 말아야 되죠. 제1의 전선이 가정이고 제2의 전선은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이 가정과 공동체의 조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학교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방문을 열어봤더니요, 방 안에서 혼자 축구를 하고 있더군요. 아니 여러분, 축구는 당연히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해야 되는데 왜 방 안에서 혼자 축구를 하고 있을까요? 축구를 어떻게 하냐면 노트북 안에 FIFA 온라인 게임이 있어요. 그걸 막 열심히 하고 있더군요. 제가 많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축구를 안 하냐? 걔네들이 답이 뭔지 아십니까? 학교 운동장은 운동장 권력이 있대요. 이미 잘하는 아이들이, 고학년 중에 이미 잘하는 아이들이 차지하고 좀 끼어보려고 하면은 니들은 축구도 못한 것들이 왜 끼냐?
저는 교회 공동체만큼은 그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하지 않아도 애들이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 문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시 길을 펴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저는 대한교회부터 그런 공동체가 이미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그거를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의 결론이 오늘 지금 나부터 꿈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뭐 한두 가지 있으시면 네. 벌써 뭐 시간이 돼버렸네요. 아유, 시간이 됐네요. 저랑 혹시 덴마크에 같이 가시고 싶은 분은 7월 29일부터 시간을 내주시면 되고요. 신안에 우리가 3박 4일, 4박 5일, 일주일 막 계속 하는데 이거 다 차버렸습니다 이미. 그래서 나중에 혹시 관심 가지시면 제 이메일로 이렇게 주시면 여러분들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은 오니까 이메일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이제 혹시 이런 거에 계속 관심이 계신 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1시간 반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은 내가 좀 하고 싶다 하신 분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질의응답 시간을 안배를 하는데 제가 실패했군요. 네. 자, 그러면 네, 한 분, 네. 직원은 이런 정신을 뽑습니다. 근데 이제 어때요? 제가 자기 주도성을 발휘할 만한 사람들이면 제일 좋겠죠. 시키지 않아 잘하니까. 근데 이제 덴마크에 갔다 와가지고 제가 덴마크의 좋은 점을 우리 회사에도 적용하려고 모든 직원들이 한 달 동안 회사 안 나와도 되고 자기 주도적으로 생활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누구든. 근데 신기하게 이걸 잘 안 쓰더군요. 왜 잘 안 쓸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롭게 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창의적인 기사를 써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더 부담된다고 하더군요. 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창의적인 수업을 하라고 그랬더니 막 여러 가지 핑계가 많았어요. 특히 제일 많은 핑계가 행정일이 너무 많다고, 잡무가. 그래서 한 교장 선생님이 잡무를 싹 없애줬대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너무 당혹해하고 있대요. 자, 이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그죠? 이게 문화화돼야지. 갑자기 막 어느 날 민주적인 교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자, 우리 앞으로 교무 회의를 민주적으로 합시다. 이게 입이 안 나오죠. 그래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문화화된 거다. 문화화된 거.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부터 저는 씨앗을 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거 있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착근이 안 됐을까? 그래서 저는 아래로부터, 교회부터, 학교부터, 한 가정부터 뭔가 변화를 시도해서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습니까? 네, 없으면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일 오후에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게 저도 교회생활 해봐서 만만치 않아요. 막 다른 여러 가지 스케줄도 있고. 그런데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초청해 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